안녕하세요. 오늘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EVPN VXLAN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백원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일단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 기술 중에 요소가 왜 EVPN VXLAN이라는 녀석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EVPN VXLAN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후반에는 EVPN VXLAN에서 특히 EVPN에서 전달되는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목적지에 관련된 정보들 이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는 순서로 세션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서 이제 EVPN VXLAN이라는 기술을 이제 찾아가는 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랑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랑 조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누가 작성했느냐, 어떤 업계 혹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작성한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뷰에 대한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를 이제 검색을 할 건데 결국엔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검색을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요게 좀 내가 궁금한 거에 유사하겠다라는 걸 이제 클릭을 해보면 뭐 VMware라던가 뭐 시스코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쓴 아티클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거를 좀 자세히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컴퓨팅 네트워크,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컴퓨팅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서비스, 그 다음에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클라우드 베이스 네트워크 혹은 클라우드 이네이블 네트워크라고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적으신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라든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만 보면은 사실 뭐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 다음에 이미지라던가 이제 슬라이드들을 검색을 하는데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와닿지 않은 그림들도 나오고 세미나하는 자료들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에 이제 익숙한 구성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상단에 있는 녀석은 동일한 네트워크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칠해져 있죠. 이건 뭐 네트워크를 뭔가 구별을 하나 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GCP의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의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인 것 같고요.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료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클로스 아키텍처 관련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플러스 그 위에 올라가는 가상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들을 용도에 따라서 혹은 무언가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도 보시고 앞에 아티클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 라는 걸 말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용자냐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하면 결국에는 네트워크 가상화, 그러니까 가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기는 하지만 이게 나만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를 받았을 때 그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상화된 네트워크가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다수의 사용자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가상화를 제공해야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하는 고객사 혹은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나의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키워드를 뽑아보면 결국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이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요 부분이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검색하기 편하게 영어로 좀 바꿔보면 결국에는 멀티 테넌트 베이스드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혹은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 우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어쨌든 가상화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검색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에 가서 제일 쉽게 이제 그림부터 찾습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뭐지?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림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원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그림들도 상단에 나오는데 더 좋은 그림이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밑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에 써 있는 걸 한글 보면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의 변경 없이 그 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은 그러면 기존 네트워크 변경 없이 결국엔 CLI 없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엔 CLI는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기존의 서비스들의 영향 없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띄운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사실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제일 쉬운 거는 이제 VRAM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이제 뭐 S3 레벨로 가면 VRF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통신 경로상에 뭔가 가상화를 한다면 터널 기술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 터널을 쓸 거냐, 아니면 뭐 VLAN을 새로 생성한다라는 건가, 뭐 IP를 할당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은 이제 터널 기술을 사용한 결국에는 VPN 기술인 거죠. VPN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가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프라이빗하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VPN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VPN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VPN은 뭐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 요 써 있는 부분이 뭐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하긴 하지만 이 암호화가 고유의 기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VPN 딱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IPsec VPN, 그다음에 SSL VPN 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VPN 기술은 사실 암호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기술 중에 뭐 예를 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소개드릴 EVPN만 하더라도 사실 암호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가상화되어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VPN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VPN 기술 중에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VPN 기술은 벌써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세 가지예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CCI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PN이라는 기술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킹에서 어떠한 VPN 기술이 가장 적합하냐라는 걸 이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위키피디아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 VPN 기술을
누구한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유저, 저희가 실제 쓰는 것 같은 경우 SSL VPN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커스터머 프로비전드 VPN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로바이더 프로비전드 VPN, 뭐 PPVPN이라고 써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자가 제공하는 VPN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들 안에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 분류를 보면 결국엔 레이어 1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레이어 2, 레이어 3를 제공하느냐, 이 정도 가지고 좀 차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네트워크이라고 하면 사실 레이어 1에 대한 서비스를 이더넷 레벨에서 제공하지는 않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IP, 여기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 2 혹은 레이어 3의 VPN 기술들을 사업자는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 VPN L3, 뭐 MPLS L3 VPN이 있겠네. 그다음에 레이어 2, 뭐 VPLS 혹은 VPWS 이런 기술들을 떠올리실 건데, 결국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도 맨 밑에 내려가서 멀티포인트 기반의 P-베이스드 이런 기술들을 보면 결국에는 VPLS 혹은 BGP, MPLS 이런 기술들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는 게 사실 이 기술들을 알면 이 기술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데, 사실 이제 호기심에 혹은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기술 검색을 하다 보면 아, VPLS는 뭐지? 혹은 BGP, MPLS는 뭐지? 이런 질문, 궁금증을 또 가지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해서 하나 검색을 해봤어요. 아, 그럼 클라우드 네트워크 VPLS를 쓴다는데 VPLS라는 기술이 뭐지? 검색을 해보고 슬라이드를 찾아봤더니 이런 슬라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만 보더라도 MPLS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MPLS 수도 와이어, 그 다음에 뭔가 버추얼 기반의 이더넷 브릿지 네트워크 이런 등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MPLS는 뭐지? 검색을 해보면 위키피디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멀티 프로토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레이블 스위칭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MPLS만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MPBGP 위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연결하고 그 MPBGP를 통해서 받은 어떻게 보면 학습한 경로들을 포워딩할 때 실제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에 대한 데이터 플레인을 이제 저희가 MPLS라는 기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럼 MPBGP는 뭐지? MPLS 옛날에 CCI 공부할 때나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제 막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 신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때쯤 오면 이제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좌절을 한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무슨 기술을 써야 이 EVPN, 이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EVPN VXLAN이라는 기술을 쓰시면 어느 정도 이제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다 보면 그 끝에는 이 EVPN VXLA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대충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EVPN VXLAN이 어떤 기술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기술 쓰면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EVPN VXLAN을 쓰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EVPN VXLAN이 진짜 어떤 기술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PN은 결국에는 EVPN이 뭐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문서들도 있겠지만 없는 문서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RFC를 보면 이 EVPN이라는 기술의 요구사항, 결국 이 EVPN은 어떤 거를 꼭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멀티호밍, 뭐 오렉티브 포워딩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 기술인 VPLS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을 만족시키는 기술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EVPN이에요.
그래서 이 이더넷 VPN에서 그전에 못했던 이런 기술들, 결국엔 리던던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컨버전스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라던가, 그 다음에 L2망이다 보니까 범 트래픽, 플러딩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돼서 들어가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 EVPN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렵게 와서 EVPN만 공부하면 된다며. 근데 VPS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VPS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EVPN이라는 녀석을 공부하는 게 쉽겠구나까지는 사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VPS라는 거를 뒤늦게 EVPN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권고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EVPN을 공부를 할 거면 EVPN이 VPS랑 비슷하대. 근데 VPS는 뭐 대충 보니까 L2를 VPN 서비스 하는 거래.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MPLS를 썼다. 그다음에 MPLS는 뭐 MPBGP 썼대. 근데 다행히 MPBGP는 조금 안 거 같아. 알던 거야. 이런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MPBGP를 아예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MPBGP를 모르시면 사실 EVPN의 이 출입구까지도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BGP는 좀 사전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PBGP를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EVPN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EVPN은 이 MPBGP의 이 멀티 프로토콜 중에 한 개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 개의 프로토콜에서 여기에는 맥 어드레스, 기존의 VPN에서 제공했던 L2 VPN을 하기 위해서 맥 어드레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랑 IP를 혼합해서 똑같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ARP 정보까지도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기존의 MPLS L3 VPN에서 제공하던 IP 프리픽스, 결국은 IP에 대한 이 네트워크 정보까지도 하나의 프로토콜로 전달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L2 VPN을 제공하려면 VPLS 혹은 결국에는 MPLS L2 VPN이죠. L2 VPN, 그 다음에 L3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L3 VPN, 이렇게 두 가지의 어드레스 패밀리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EVPN이 나오면서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이제 어드레스 패밀리만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제 개선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제 EVPN인데, 이 EVPN은 결국에는 앞에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드레스 패밀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 패밀리는 이제 옆에 그림처럼 그 API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 API가 1, 2, 3, 25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에서 1인 경우에는 IP 버전 4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어드레스 패밀리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 6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3번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5번이 이제 L2 맥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어드레스 패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드레스 패밀리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API가 1번이고 SAPI가 1번인 녀석은 IP 버전 4 유니캐스트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어드레스 체계에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녀석이냐라는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표시하는 부분이 저희가 SAPI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SAFI라고 되어 있죠. 이 SAPI라는 녀석이 70번이면 L2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제 EVPN으로 전달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EVPN 쉽게 말씀드리면 L2 정보도 전달할 수 있고 L3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루트 타입이라고 하는 라우팅 정보의 그 종류는 뭐 적게는 3개, 뭐 많게는 5개, 혹은 그 이상의 상황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8개, 9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5개 이상의 루트 타입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EVPN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사실 EVPN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목적지에 대한, 결국엔 라우팅 경로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거 정도가 다고요. 결국엔 저희가 항상 말할 때 뭐 검색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EVPN, VXLAN이라고 해서 VXLAN 뒤에 붙죠. 그래서 이제 이 EVPN 그리고 이 VXLAN이 왜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지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섹터 2-1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왜 그러면 EVPN VXLAN이냐? 기존에 이제 기반이 됐던 기술은 VPLS는 MPLS 기반이었는데 왜 EVPN MPLS가 아니고 혹은 뭐 MPLS L3 VPN처럼 왜 MPLS EVPN이 아니고 왜 EVPN VXLAN이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VXLAN이라는 녀석이. 근데 이제 왜 EVPN VXLAN이냐? 사실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술이 좀 더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EVPN은 VPLS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이라던가 기술이 개발된 거는 사실 EVPN, MPLS가 훨씬 더 앞서서 개발이 됐고 기술에 대한 성숙도 역시도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EVPN이라는 녀석은 EVPN으로 이제 학습한 이 경로를 어떠한 터널 방식, 결국엔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문서들을 보면 이런 가상화되어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EVPN 쓸 때 어떤 걸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링크를 달아놓은 문서인데 이건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에서 고민을 해서 보니까 VXLAN이 조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EVPN VXLAN이 제일 많으니까 공부하기 제일 쉽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EVPN MPLS가 기술 성숙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사용자나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어쩌면 구매 비용, 결국에는 이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이는 비용, 똑같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VXLAN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EVPN MPLS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 성숙도가 높지만 이 MPLS라는 기술을 제공하는 장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범용적인 장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지? 이 EVPN이라는 걸 통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장비를 써야 돼? 그리고 그 장비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장비에서 제공을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VXLAN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트래픽을 전송을 하자. 전송을 할 때 경로 정보는 EVPN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반대로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글로 써놓기는 했지만 가성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정말 완벽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쓰기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저렴하게 어떤 비용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자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EVPN, VXLAN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EVPN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와서 VXLAN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VXLAN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오히려 적을 정도로 워낙 많이 다뤄진 기술이긴 한데 VXLAN은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VXLAN에 대한 용어도 사실은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서 설명드리는 저도 조금 이제 좀 어색합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단어라. 여기에는 VTAP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는 VXLAN 터널링을 할 때 이 터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느냐에 대한 이 터널 엔드포인트 장비, 그건 저희 입장에서 스위치죠. 어떤 스위치에서 VXLAN을 시작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가 VTAP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사실 VTI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VTI는 이 VXLAN 터널을 인캡슐레이션하는 실질적인 인터페이스가 뭐냐, 소스 인터페이스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VTI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소스 인터페이스 혹은 뭐 루프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VNI. 결국엔 저희가 L2 정말 VLAN망에서는 VLAN, 그 다음에 다동큐 태그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VXLAN 환경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는 구분자가 이제 VNI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말하는 게 우리 VXLAN 터널 써. VXLAN 터널 해봤어? 오늘은 VXLAN 터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VXLAN에서 쓰이는 단어는 몇 개 안 되는데 처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한 내용들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VXLAN은 그러면 왜 써야 될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옵션을 가지고 EVPN에 삭습한 경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왜 데이터 센터에서 이 VXLAN이라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할까?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 아까 그 워킹그룹 문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VXLAN, 뭐 MVGR이, STT, 뭐 리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있고 그 이외에도 예전에는 뭐 트릴 기반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결국에 이런 기술들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대표적으로 좀 표준 기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에 뭐 A사의 장비를 썼는데 확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A사밖에 안 된대. 우리 좀 A, B, C 이렇게 해서 좀 섞었을 수 없을까? 그러려면 표준 기반이어야 되겠네. 이 요구사항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왜?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개의 제조사의 장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표준 기반의 기술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제가 뭐 이 회사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 문서에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벤더 종속적인 기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국에는 표준 기반의 기술, 그다음에 여러 벤더 제조사들의 기술에 대한 호환성, 그리고 이 호환성을 기반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범용적인 터널 기술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스케일 부분에서 VXLAN 일단은 크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VXLAN이라는 기술을 지원하는 벤더는 어디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벤더들은 다 지원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표준 기반의 기술이고 여러 개의 제조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이 제조사들 안에서만큼은 호환성이 보장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스케일이 크면서 멀티벤더 기반의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터널 기술은 VXLAN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 장표를 보시더라도 첫 번째가 VXLAN, 두 번째가 MVGR이에요. 근데 GRE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GRE는 엄청 많이 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GRE 같은 경우에는 뭐 TCP나 UDP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GRE라는 웰런 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GRE라는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GRE는 굉장히 편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터널 프로토콜인 거는 맞아요. 많은 상황에서 사용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ECMP를 할 수가 없어요. 터널링이 되면.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다른 이제 세미나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스파인립, 클로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적인 장비, 그다음에 케이블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경로들을 보장을 해놓고 페이로볼을 대비한다던가 통신에 대한 대역폭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놓는데 실질적인 터널 프로토콜이 하나의 경로밖에 타지 못한다라는 거는 기술 선택을 잘못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환경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널 기술은 무엇이냐 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VXLAN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놓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VXLAN UDP 터널을 사용을 하고요. 이 UDP 터널의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표준으로는 4789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포트에 있어서만큼은 랜덤으로 할당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ECMP를 할 때 보통 해시라는 걸 하잖아요. 해시를 할 때 소스 VTAP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VTAP 여기 VXLAN 터널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은 고정적이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도 고정적이지만 이 소스 포트를 랜덤으로 할당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해시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글로 쓰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UDP 터널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ECMP 환경
만들어진 ECMP 환경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널 기술이 이제 VXLAN 터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벤더가 지원하고 스케일이 크면서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의 환경까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토콜, 터널 프로토콜은 이제 VXLAN이구나. 아, VXLAN을 쓰는 게 좀 아직은 잘 와닿지는 않지만 좋아 보이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VXLAN 터널. 이 VXLAN이라는 걸 쓰려면 이 터널의 엔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목적지를 어떻게 학습할 거냐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EVPN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라는 걸 제존자에 깔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VXLAN을 썼을 때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총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거는 저희 솔루션이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멀티캐스트죠. 이제 VXLAN이 처음에 나왔을 때 멀티캐스트 기반으로 뭐 ARP라던가 이런 목적지를 알기 위한 L2 프로토콜을 전달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달받은 이후에 학습을 유니캐스트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VXLAN 터널을 쓰기 위해서 내가 멀티캐스트까지 망에 올려야 되나? 사실 이게 처음에 VXLAN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분들, 대부분의 운영자분들. 왜냐면 멀티캐스트라는 게 사실 그렇게 굉장히 프렌들리한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이제 일부에서만 쓰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HR이죠. 멀티캐스트는 좀 부담스럽고 우리가 망이 크지도 않고 일부 구간에서만 VXLAN을 쓰고 싶은데 GR이나 뭐 스태틱 라우팅처럼 간단하게 터널 하나만 생성을 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HR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헤드엔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소스에서 목적지를 지정을 하고 이 목적지로 직접적으로 범 트래픽을 전달해서 학습하고 유니캐스트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간단한 구성을 할 때 쓰이는 방법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터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이 터널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되는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터널을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에서만 쓰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한동안 뭐 SDN 컨트롤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결국엔 이런 목적지를 컨트롤러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컨트롤러가 데스티네이션 정보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세 번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EVPN이에요. VXLAN을 쓸 때 EVPN 쓰자. BGP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뭐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가 크신 고객분들, 그다음에 지금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BGP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어차피 BGP 위에 MPBGP, 결국엔 어드레스 패밀리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멀티캐스트 올리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쓸 수 있잖아. 이거 쓰면 HR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터널 관리는 자동으로 되네.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EVPN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컨트롤러가 없을 때 컨트롤러가 있는 것처럼 목적지를 대신 학습을 해주고 그 학습이 되어 있는 경로를 기반으로 VXLAN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 여기 VXLAN이 효율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컨트롤 플레인, 결국엔 제어부 역할을 수행하는 게 EVPN이다. 그래서 뭐 가성비라던가 이 터널 프로토콜에 대한 호환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어떤 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결국엔 선택지가 EVPN, VXLAN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왜 EVPN MPLS가 아니고 EVPN VXLAN이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터널 기술 굉장히 많은데 왜 그 중에서도 EVPN 뭐 MVGR이나 EVPN STT 이런 게 아니라 EVPN VXLAN이냐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관련돼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쪽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이더넷 VPN, EVPN에서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할 때 쓰이는 루트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루트 타입이라고 위에다 이제 써놓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 그 다음에 맥이랑 IP를 혼합해서 이제 ARP 정보, 그 다음에 IP 프리픽스 이걸 전달할 때 쓰이는 루트 타입은 이제 루트 타입 2번 그리고 5번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맥 어드레스 여기 L2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고요. 이걸 전달할 때 옵셔널하게 결국엔 옵션 값으로 IP 정보까지 같이 전달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ARP 정보를 전달하느냐 혹은 이제 맥 어드레스만 전달을 하느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루트 타입 5 결국은 5번 같은 경우에는 IP 프리픽스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광고하고 받아서 학습하고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특이한 부분이 루트 타입 3인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써 있는 거 그대로 보면 이제 뭐 인클루시브 멀티캐스트 이더넷 태그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냐 이 네트워크에서는 가상화 결국엔 L2 레이어에서 네트워크를 구별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VLAN이라는 시플들을 가장 많이 쓰죠. 이 VLAN에 따라서 플러딩 되는 이 범 트래픽이 전달되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출발지에서 나오는 범 트래픽을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정상적인 L2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공하는 게 이제 루트 타입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NI랑 V탭을 매핑을 해서 전파를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써여 있는데 결국에는 VLAN, 뭐 VLAN 10번이라고 할게요. VLAN 10번은 VNI 뭐 10,000번이랑 이렇게 매핑하는 설정을 보통 스위치하게 되고요. 이 VNI 10,000번을 가진 리모트 V탭, 결국에 터널을 뚫고 전달을 해야 되는 원격지에 있는 VXLAN 엔드포인트가 IP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매핑해서 전달하는 녀석이 이 루트 타입 3입니다. 결국엔 이 루트 타입 3를 가지고 범 트래픽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목적지 정보가 이 루트 타입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로는 이제 5개를 쓰이는 케이스에서는 1번하고 4번이 추가가 되는데 이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멀티호밍을 하는 환경에서 쓰입니다. 멀티호밍이라는 건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엠넷과 같은 이중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의 호스트가 동일한 서버는 하나인데 V탭을 2개 연결했을 때 이 데스티네이션 정보를 찾아가는 정보가 1번과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네모로 표시해 놓은 루트 타입 뭐 6번, 7번, 8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캐스트 관련된 이제 네트워크 그 루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IGMP 조인이나 스누핑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EVPN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루트 타입이 6, 7, 8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루트 타입이라고 하는 이 2, 3, 5번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EVPN, VXLAN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은 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쟁이고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이해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면 진짜 이 MPBGP, 이 BG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일단 루트 타입 2, 2번에 대해서 좀 패킷을 떠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셔도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MP, Reach, NLRI라고 쓰여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리처블 어떻게 가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 BGP 안의 어트리뷰트예요. 근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뭐 플래그도 가지고 있고 타입, 뭐 랭스, 아피, 사피, 넥스트 오브 어드레스, 그다음 루트 타입, 그다음 루트, 랭스, 뭐 스페시픽 필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결국엔 이 안에 있는 루트 타입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라우팅 정보를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타입 2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와이어샷 같은 걸로 이제 BGP 업데이트 정보를 패킷 덤프를 뜨시고 이 패킷을 하나씩 까 보시면 그 내용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BGP 업데이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패스 어트리뷰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 MPReach NLRI라는 녀석을 또 까보시면 그 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루트 타입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NLRI라는 정보 위에 아피사피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 필드를 또 열어보시면
얘는 맥 어드버타이즈먼트를 하는 루트이고 얘의 루트 타입은 2번이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장비 입장에서 이것만 보고 이 정보는 L2 정보를 전달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보시면 뭐 ESI, 이더넷 태그, 뭐 맥링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맥 어드레스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 맥 어드레스는 옵셔널하지만 IP가 몇 번을 가진 녀석이다 라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 목적지로 찾아갈 때 VXLAN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게 이 업데이트 정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장비가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기존에 뭐 쓰이는 MPLS나 뭐 MVGR 이런 다른 프로토콜이 아니라 VXLAN으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지만 목적지에서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는 경로 값이구나 라는 걸 이제 비지필터에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위에 이제 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제가 뜬 와이어샤크가 버전이 좀 낮은 것 같은데 MPLS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VNI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적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패킷만 봐서는 또 사실 와닿지 않죠. 어떻게 어디서 무슨 업데이트가 올라가고 어떻게 전달이 되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루트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BGP 업데이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버나 뭐 호스트 이런 게 이제 스위치에 연결이 되면 스위치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맥 어드레스를 학습을 하죠. 통신을 할 때. 이 맥 어드레스가 학습이 되면 그 맥 어드레스 정보를 BGP 업데이트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BGP 업데이트를 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루트 타입 2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사실 이 앞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그 당연한 얘기지만 BGP에 대한 네이버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BGP 네이버십이 맺어져 있는 피어, 그러니까 네이버를 향해서 이 BGP 업데이트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BGP 업데이트를 받은 이제 VTAP 같은 경우에는 그 BGP로부터 받은 맥 어드레스 정보를 이 정보는 리모트 VTAP 몇 번에 있어요 라는 걸 이제 맥 테이블에다가 학습을 시키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호스트 B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해당 정보도 마찬가지로 상대편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기존에 뭐 앞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VXLAN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가 처음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HR,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EVPN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목적지를 학습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러드 앤 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플러딩을 한번 하고 그를 인해서 목적지를 학습을 하면 그때부터 유니캐스트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플러드 앤 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EVPN VXLAN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스위치 입장에서 맥 어드레스가 학습이 되는 순간 BGP 업데이트를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 주소를 찾기 위해서 일회성이지만 플러딩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유니캐스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L2 정보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타입 3죠. 결국에는 L2 정보를 플러딩을 한다던가 ARP 학습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할 때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패킷이 전달이 돼야 되는 목적지가 어떤 녀석이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VLAN 10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 주는 이제 루트 타입이 루트 타입 3번이다 라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루트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 업데이트 정보가 이제 특이한 부분이 밑에 프로바이더 멀티캐스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터널 방식을 쓸 거냐라는 걸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이 부분에 이제 VXLAN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범 트래픽을 어떻게 복제를 해서 보낼 거냐 이 터널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인그레스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의 모든 벤더들이 인그레스 레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일부 상황에 따라서 이제 PIM, SSM 이런 것들, SM이나 SSM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캐스트 기반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멀티캐스트는 아무래도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인그레스 레플리케이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 트래픽이 들어오면 목적지로 VXLAN을 통해서 인그레스 레플리케이션을 해주세요 라는 BGP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범 트래픽을 어떻게 보내느냐, 결국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위치에서 VLAN을 생성을 함과 동시에 몇 번 VLAN의 범 트래픽을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BGP로 업데이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VLAN 10번을 만들면 내가 VLAN 10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BGP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걸 받은 쪽에서는 내가 VLAN 10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VTab을 플러드 리스트로 추가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VLAN 10번을 만들었을 때, 내가 VLAN 10번을 만들었으니 이 VLAN 10번에서 생성되는 범 트래픽은 VLAN 10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리모트 VTab 몇 번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상호간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결국엔 루트 타입 3번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고 맥 어드레스를 학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L2 통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L2 통신, 여기 L2를 확장하는 데에서만 쓴다 라고 하시면 EVPN VXLAN 환경에서 루트 타입을 2번과 3번만 사용을 하셔도 서비스를 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VLAN 10번이 확장된 상황에서 범 트래픽을 처리를 할 때 사실 범 트래픽,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L2 이 키워드가 만나면 항상 걱정하는 게 있죠. 그럼 룻 방지는 어떻게 하지? 스패닝 트리가 도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 타입 3 그리고 EVPN에는 결국에는 라우팅이랑 동일해요. 라우팅 테이블 학습하고 다시 재전송해서 라우팅 정보가 룹이 안 되게끔 하는 이제 스프릿 호라이즌 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EVPN 환경에서는 범 스프릿 호라이즌이라는 룰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받은 범 트래픽,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리모트 VTab에서 VXLAN을 타고 전달된 이 범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방법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from local client, 내 스위치에 인터페이스로 접근되어 있는, 결국 인터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에서 올라오는 범 트래픽은 처음 1차적으로는 로컬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위치 안에 동일 네트워크로 범 트래픽을 이제 플러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학습한, 결국엔 루트 타입 3번을 통해서 학습한 목적지를 대상으로 이 범 트래픽을 복제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복제하는 위치가 트래픽이 들어온 스위치에서 한다라고 해서 인그레스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출발지에서 범 트래픽을 복제하고 리모트 VTab으로 전달을 하는 게 기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리모트 VTab 원격지에서 전달돼서 VXLAN을 타고 들어온 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VTab으로 재전송을 하지 않고 받은 거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VLAN에만 플러딩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EVPN 환경에서의 룻 방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수행하는 게 이제 루트 타입 3번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루트 타입 5번입니다. 루트 타입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IP, 여기 라우팅 테이블, 프리픽스 몇 번은 어디로 전달을 하세요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트워크 광고한다라는 CLI를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BGP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스위치에서 해당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이제 광고하게끔 선언을 해주시면 해당 정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BGP 피어들한테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나는 네트워크가 B야 라는 부분을 이제 전달해 주시면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상대편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MPLS S3 VPN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프로토콜 랩에서 동작하는 건 거의 한 80% 아니 98% 정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OSPF나 뭐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네트워크를 광고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네이버한테 전달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루트 타입을 비교하는 것좀 옆에다 딱 깔아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RD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 하는 녀석이냐, 위에 제목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 EVPN이라는 녀석을 쓰게끔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수의 사용자한테 가상화된, 어떻게 보면 격리되어 있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로 네트워크를 지금 광고하는 이 맥 어드레스 혹은 이 IP 정보가 어떤 사용자의 것이지? 라는 걸 구별하기 위한 정보가 이 RD, 루트 디스팅셔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전파할 때, 이 테이블 정보는 어떤 사용자의 테이블 정보야 라는 걸 이 업데이트 정보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 명시를 된 정보를 함께 전달함으로 인해서 받는 쪽에서도 사용자 누구의 테이블을 나한테 전달을 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도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빠르다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한다라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좀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EVPN이라는 기술은 결국에는 이더넷 VPN 기술이다. 그리고 이 VPN 기술을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버추얼하게 각 사용자들한테 버추얼 네트워크를 할당하기 위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할당하기 위한 기술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 정보에는 그 식별자인 RD가 들어가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BGP, 그리고 BGP 안에서 MPBGP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요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유익한 세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EVPN VXLAN을 왜 써야 되느냐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워딩에서 시작을 했지만,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의 특성을 보니 다수의 사용자한테 가상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인프라 입장에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을까라는 건데, 결국에는 가상화 네트워크, 클라우드 네트워크, 근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인프라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면, 결국에는 실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런 사용자를 위한 가상화 네트워크, 결국엔 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표준 기반의 기술로 얼마나 호환성, 그리고 얼마나 더 큰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게 EVPN VXLAN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EVPN VXLAN 관련돼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EVPN은 BGP를 통해서 L2 그리고 L3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리고 전달할 때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를 구별해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EVPN을 통해서 학습한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지만 그 안에서 VXLAN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EVPN, VXLAN 이라는 조합을 가지고 클라우드 네트워킹, 그 다음에 가상화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트렌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반이 되는 부분이 당연한 얘기지만, IP 기반으로 장애가 나도 임팩이 적은 탄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엔 RD 라는 녀석을 써서 어떻게 좀 구별을 할까,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말로 RD로 뭐 사용자 구별을 합니다 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해당 슬라이드를 좀 넣어놔 봤는데, 결국에는 물리적인 망이 아니라 논리적인 망 분리를 저희가 이제 EVPN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리된 망 안에서 전달되는 그런 정보들이 어떤 논리적인 망에 포함된 정보냐라는 게 중요한데, 요 부분을 구별하는 게 RD, 그리고 앞에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RT라는 식별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RDRT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기반 기술을 알면 이해하기 쉬운 건 사실이니까. MPLS L3 VPN 같은 거를 아마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신 분들이면 RDRT 나도 아는데 라고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예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RDRT가 뭔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초기에 전달되는 나우팅 정보를 광고를 할 때 RD라는 식별자와 이 RD에 플러스 RT라는 식별자를 같이 붙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걸 쓰는데요. 이 RT라는 거는 결국엔 라우팅 테이블을 내가 받을까 말까를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A라는 사용자가 그런 라우팅 정보, 맥 정보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 RT를 구별해서 보내면 반쪽 스위치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 식별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A 사용자가 보낸 정보를 B 사용자가 이 RT를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결국엔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이 버추얼 네트워크 상에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학습하고 필터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식별자 커뮤니티 값이 이제 RT라는 녀석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자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RD, RT라는 걸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망 분리를 효율적으로 장비가 식별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데 쓰이는 값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EVPN VXLAN이 어떤 녀석이냐, 마지막으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한다면, EVPN 결국에는 BGP 환경에서 이제 L2가 됐던 L3가 됐던 목적지에 어떻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하고 공유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EVPN이다 라는 거고요. EVPN 말 그대로 이더넷 VPN이기 때문에 이런 멀티 테넌시 기반, 그러니까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EVPN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VPN을 위한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터널 기술을 효율적으로 쓰는, 결국엔 패킷을 실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VXLAN이다 라는 거고요. 이 VXLAN에서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로 할 때 이 궁합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상황, 어떤 기술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VXLAN의 제어부는 EVPN이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자동차를 탈 거냐 비행기를 탈 거냐, 이렇게 이동수단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게 이제 VXLAN이고요. 이 이동수단을 가지고 목적지를 갈 때 어떤 내비게이션을 쓸 거냐라는 부분이 EVPN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맞는 비유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를 돕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정말 덤이에요, 덤. 이 덤으로 소개해 드리는 기술은 사실 EVPN을 썼을 때만 쓸 수 있는, 좀 계륵이라면 계륵이고 EVPN을 쓰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EVPN 오렉티브 멀티호밍이라는 기술입니다. 뭐 물론 벤더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EVPN을 쓰셨을 때 쓰실 수 있는 표준 기반의 기술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루트 타입 5개 중에 1번과 4번을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VPN 멀티호밍 기술을 보면 결국엔 배경에는 이제 기존에는 그래요. EVPN 쓰지 않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서버를 수용할 때 사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전부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외에 이제 구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직 접하지 못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링크 인터페이스 하나로 이제 붙이는 싱글홈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이중화를 하기는 했지만 뭐 스패닝 트리로 인해서 누비 하나
블락되는 그런 형태의 스페인 트리 구조의 이중화 구조가 있을 거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알고 계시고 대부분의 고객망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이 이제 엠렉이라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의 뭐 단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리던던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중화라는 단어를 저희가 평범하게 쓰는 것처럼 두 개 이상의 경로를 백업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게이트웨이 이중화를 하더라도 사실 특정 밴드에 종속된 기술이 아니고 표준 기술 기반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개의 백업 루트만 가져갈 수 있죠, 게이트웨이를. 근데 이제 EVPN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엠넷 환경에서 인터링크라고 두 대까지밖에 구성을 못하는 그런 환경보다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이 EVPN 오렉티브 멀티호밍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4대의 장비가 표준 기반의 장비다라고 하면 단일 밴더가 아니라 여러 밴더의 장비를 호환해서 쓸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터링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 링크를 두 개 양팔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팔을 이제 여러 군데로 뿌려놓고 어떤 스위치에 장애가 나더라도 최소 이제 하나가 살아남을 때만큼은 서비스 임팩이 없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도 있다 정도고요. 굳이 뭐가 좋으냐라는 비교 장표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4대까지 할 수 있어요, EVPN 쓰시면. 그리고 불필요하게 인터링크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옵틱, 그 다음에 케이블링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실제 해보셔야 와닿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도 이제 다 각자 돌리기 때문에 뭐 루비, 혹시 모를 루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방하는 수준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싱글로드만 붙이는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표준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엠렉도 사실 표준이지만 엠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대 장비가 같은 제조사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EVPN 기반의 멀티호밍 기술을 쓰신다라고 하시면 이 구성하는 장비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쓰신다 하시더라도 이런 리던던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벤더를 혼용해서 서버 한 대를 위한 이런 리던던시를 제공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EVPN VXLAN, 결국엔 제목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구성 요소 EVPN VXLAN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요. EVPN VXLAN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접근을 했을 때 EVPN VXLAN을 학습하기 전에 기반 기술을 알면 좋다라는 거, 하지만 모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EVPN VXLAN 사실 쓰는 분들도 많고 아직 안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쯤 알아두시면 앞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세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